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순환 사업 모델의 끝판왕이자 이익이 안 나도 매출 성장만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PS 밸류에이션의 원조인 아마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 아닙니다.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마존을 어느 카테고리에 넣을지 좀 애매했는데 제가 그냥 소비 폭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 폭발 메가 트렌드 중에서 미국 플랫폼 업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제프 베조스가 월가의 최고 증권사에 다니다 갑자기 퇴사해서 창업했는데 초반에 아마존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뭐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남루하게 시작하는데 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마존도 바닥에서 시작해서 지금 대제국을 일궈냈습니다. 현재는 전자상거래 사업이 메인인데 단순히 물건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물류 혁명을 일으키면서 성장했고요. 초반엔 뜬금없는 사업을 추가했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 아마존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이 돈으로 사업체를 사들이고 전자상거래 선순환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 1등 공신인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도 아마존의 메인 사업입니다. 아마존은 시가총액이 지금 4위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에 비해서 4등인데 맨 처음에는 아마존이 1등이었어요. 근데 좀 밀렸죠. 최근에 주가가 안 움직이면서. 그래도 여전히 시가총액이 거의 한 2천조 원 정도 되니까 꽤 큽니다. 테슬라의 2배입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제프 베조스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10% 정도 갖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ETF 그런 회사들인데 여기 스캇 맥킨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누구지라고 했는데 맞아 와이프입니다. 이혼을 할 때 주식 지분을 많이 줬고요. 그러면서 지금 4대 주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2천조 원인데 4%면 50조네요. 대단합니다. 아마존 매출을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북미 사업이 핵심입니다. 비중이 거의 한 60%가 지금 넘죠. 60% 정도 되는데 글로벌 비중은 한 30% 정도 됩니다. AWS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도 그렇고 계속 이제 사업 성장은 하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비중은 북미에서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AWS가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거 비중이 엄청 높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매출 비중은 별로 안 높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존 수익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 브레이크다운 말고 사업부별로 브레이크다운해서 말씀드리면 이 온라인 서비스는 아마존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그 사업부입니다. 매출이 거의 한 50% 정도 되니까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높죠. 이 오프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비중이 높지는 않은데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향후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의 시너지를 지금 추구할 예정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도 매출 기여율이 막 어마어마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3자 셀러 서비스인데 이건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매출 비중이. 3자 셀러가 아마존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아마존 수수료를 수취를 하는 사업입니다.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모든 제품을 아마존이 팔 수 없다 보니까 이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네 번째는 구독 서비스가 이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매출 서비스인데 이거 한번 가입하면 배송, 스트리밍, 전자책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 서비스도 매출 지금 계속 높아질 예정인데 이거는 사실 매출 기여도가 중요하기는 한데 아마존이라는 큰 생태계에서 소비자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약간 락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엄청나고 아마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입하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쿠팡도 결국에는 아마존 이 서비스를 따라한 거죠, 지금. 이 AWS는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서비스고 이거는 뭐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출도 매출인데 이익 비중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요 사업부별로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사업입니다. 아마존이 맨 처음에 온라인으로 책을 팔다가 잘 팔리니까 여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안 파는 거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다 팔고 있습니다. 아마존 전자상거래 사업부가 매출 성장은 엄청난데 이익이 오랫동안 나지 못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프 베조스가 소비자 후생을 엄청 중요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익 많이 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우선 소비자들을 좀 만족시키고
점차적으로 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나중에 이익을 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압도적이에요. 점유율이 지금 40%고 나머지 밑에 있는 애들과 지금 차이가 엄청나죠. 얘네들이 지금 이익을 포기하고 매출을 끌어올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미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거의 끝났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전체 소매 판매 금액에서 전자상거래 침투율도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4%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2020년 데이터니까 작년에 더 높아졌겠죠. 아마존만 봤을 때도 한 6%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전체 미국의 소매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6.6조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천조 원 정도 되네요. 8천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아마존의 점유율이 6% 정도 되니까 엄청난 거죠. 한국은 참고차 갖고 오기는 했는데 한국은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한 1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조금 더 높아졌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 사업인데 홀푸드 마켓도 인수했잖아요. 아마존은 궁극적으로 이런 오프라인 상점들을 물류 거점으로도 사용을 하겠지만 여기서 결제 없이 그냥 물건을 갖고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무인 매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제는 아마존에 카드 다 등록돼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데 추가 행동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물건 갖고 나오면 돼요. 알아서 여기서 많은 센서들이 이 물건 이 사람이 갖고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결제 이렇게 다 해줍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아직 다 정교하게 발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무인 매장들이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 1, 2년, 2, 3년 내에 무인 매장이 많이 생길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금 성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오프라인 이 사업은 전체 아마존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3자 셀러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이 모든 물건을 직 매입해서 팔 수 없다 보니까 제3자 셀러들이 아마존 플랫폼에서 물건 팔고 수수료 내는데 단순히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만 아마존이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물류 창고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FBA,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인데 그냥 셀러가 이 서비스 신청하고 아마존 창고에 자기 팔 물건 미리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에서 누군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존 창고에서 포장도 해주고 배송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할 게 없어요. 원래 포장하고 배송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파는 사람이. 근데 이걸 아마존이 다 해주면 물건 판매하는 사람도 좋아요. 되게 좋은데 아마존 입장에서도 창고의 활용률을 높여가지고 물류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진이 높아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물류 창고가 쉴 새 없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제3자 셀러들이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이 이용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거의 한 7, 80% 정도 되죠. 그리고 조만간 90%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건을 온라인으로 한 번이라도 팔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포장, 배송, 그 뒤처리들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FBA에 가입하면 아마존이 다 해줍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번째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쿠팡 멤버십이랑 똑같아요. 쿠팡이 아마존 따라 한 거죠.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배송비가 비싸고 배송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가입을 하면 배송도 무료고 신청한 당일이나 다음날 배달도 해줍니다. 엄청난 혜택이다 보니까 아마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지금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세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는 미국 침투율이 거의 한 7, 80% 수준입니다. 뭐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글로벌은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굉장히 큰데 국가별로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침투율이 앞으로도 미국만큼 7, 80%까지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마존이 1년에 15만 원씩 내면 무료 배송 해줍니다 라고 하면 가입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네, 저 안 합니다. 한 달에 뭐 12,000원, 13,000원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무료 배송 많이 해주니까 돈 많이 안 내도 국가마다 차이는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에 맞게 가격도 좀 조정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은 침투율이 미국만큼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전체 구독 서비스가 지금 2.4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미국은 지금 9천만 명이고 글로벌이 한 1.5억 명 정도 되잖아요. 비중은 글로벌이 더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성은 미국이 더 높겠죠.
그래도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송 서비스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는데 정작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 비용 부담이 엄청납니다. 연간 배송비가 전자상거래 매출의 22% 수준이니까 사실 얘네들이 그냥 마진 다 갉아먹고 있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존한테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 자율주행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만약에 배송을 할 수만 있으면 물류 비용이 확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전자상거래 마진이 갑자기 확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아마존 주가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얘네뿐만 아니라 뭐 우버, 뭐 카카오 모빌리티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무인 서비스를 생각하고 지금 사업을 시작한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자율주행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지금 가장 앞서고 있는데 테슬라가 만약에 먼저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테슬라도 사야겠지만 테슬라 말고도 아마존, 우버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을 꼭 사셔야 됩니다. 마진이 많이 높아질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인데 클라우드는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산업에 대해 자세하게 뭐 말씀은 안 드릴게요. 코로나 이후부터 클라우드를 뭐 엄청 사용하고 있죠. 재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때 이용하는 IT 기술들이 전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냥 기업이 데이터 센터 갖고 있는 것보다 클라우드 사용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예를 들면 줌이 엄청나게 떴잖아요. 근데 줌이 코로나 이전에 하루에 한 1,000만 명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갑자기 하루에 2억 명이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회사 서버로만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됐으면 절대로 대응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돈 더 주고 이용량 그냥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명 사용하다가 2억 명 됐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서비스들을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게 초반에 투자 비용이 엄청나고 고정비도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이 안 되면 사업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여준 자료인데 서버 1,000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10만 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당 비용이 차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비용이 80% 정도 저렴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조건 사용량이 많아야 비용이 적어지고 소비자들한테도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도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정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업체만 해야 됩니다.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을 계속 할 텐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강하게 치고 나와서 아마존도 조금 고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여전히 이 산업에서 1등을 지금 하고 있고 마진도 높은 사업부다 보니까 아마존한테 앞으로도 계속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인데 구글도 구글 X에서 별의별 사업을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도 여러 사업을 해보려고 기업들도 인수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정말 큰데 한국 돈으로 거의 4천조 원이 넘는 시장이라 전자상거래 대비해서 6배 이상 큽니다. 아마존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만큼 규모가 큰데 이 헬스케어 시장 중에서 처방약 시장 규모가 한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처방약 시장 중에서 온라인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헬스케어 시장에서 온라인 침투율이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전 산업을 통틀어서 지금 침투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존의 구미를 당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지금 GDP 대비해서 의료비 지출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지금 17% 정도인데 엄청 쓰거든요. 헬스케어에 미국 사람들이. 결국 아마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진출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진짜 큽니다. 그런데 온라인 침투율이 정말 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마존이 지금까지 깔아놓은 인프라와 이 무형 자산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진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전문 약국인 필팩을 한 3년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0개 주 약국 라이선스를 확보를 했습니다. 제약 쪽이 또 규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뭐 처음부터 50개 주의 약국 라이선스 따려면 사실 시간이 엄청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정확히 뭐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은 온라인 약국 쪽으로 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에 분명히 집어넣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가 지금 1년에 119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대충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또 올릴 명분도 생기고 더더욱 사람들이 프라임에서 못 벗어나고 프라임을 사용하면서 아마존의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대량으로 계속 은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들의 아마존 이용률과 프라임 가입자율이 가장 낮은데 이 온라인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을 하면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킬러 컨텐츠가 아니고 이제 킬러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업을 또 엮고 또 엮어서 하나가 잘 되면 다른 애들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아마존이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여러 개가 있어서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보면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는데 5년 차트만 갖고 왔습니다. 나스닥 대비해서 잘했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한번 빵 뜬 다음에 한 2년 동안 주가가 계속 박스권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마진이 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인플레로 인해서 임금 인상 우려도 있고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빨리 따라오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최근 2년의 주가는 조금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마진이 막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GP 마진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OP랑 NP 마진은 별로 안 높죠. 이게 이제 전자상거래랑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합친 건데 전자상거래가 그냥 마진 다 갉아먹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매출 규모는 크죠. 매출액 대비해서 비용을 보시면 크게 줄어들 게 보이질 않습니다. 풀필먼트부터 마케팅, 뭐 테크놀로지, 일반 관리비 이 모든 것들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비중을 유지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OP 마진이 막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OP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이 나와서 전자상거래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물리비용을 확 줄여야 됩니다. 이거를 줄여야지만 마진이 많이 높아질 수 있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보급률이 더 높아져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전체 마진이 또 높아질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들이에요. 둘 다. 뭐 클라우드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제 느낌상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리 따라오더라도 산업 자체가 성장하니까. 그런데 자율주행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딱히 막 주가가 확 좋아질 일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좀 적당한 수준이에요.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PS로 하든 PE로 하든 나쁘진 않은 수준이니까 지금 주가가 큰 이슈가 없는 한 떨어질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마존의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우려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임금 인상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랑 인건비 높아지는 것들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낮은 전자상거래 마진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주가에는 당연히 안 좋겠죠. 두 번째는 반독점 규제입니다. 아마존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마치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같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점유율도 아마존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존의 결정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반독점 규제 대상으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뭐 제가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가에는 여전히 계속 여러모로 부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자유무역에서 지금 반대로 가는 느낌이에요. 뭐 전쟁 나서 더 심해졌죠. 전자상거래도 결국 유통이고 유통이라는 사업 자체가 여기저기 다 뚫려 있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인데 한 국가씩 계속 막혀버리면 글로벌로 뻗어나가려는 사업 전략에 차질이 생기고 규모의 경제 효과도 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고 있어야 할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몰라요. 전 몰라요. 몰라. 그런데 다만 지금 주가는 예전에 비해서 부담이 많이 없어진 주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은 시가총액 약 1,800조 원으로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에 집중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40%이지만 전체 소매 시장에서의 온라인 침투율은 아직 14%밖에 안 되고 아마존은 전체에서 6%밖에 안 된다. 세 번째, 제3자 셀러들이 편하게 팔 수 있도록 유통 서비스,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다 제공 중이다. 엄청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 AWS 클라우드의 시장 점유율도 높고 규모의 경제도 나오고 있어서 돈 많이 벌고 있고 앞으로 계속 많이 벌 것 같다.
다섯 번째, 이 모든 걸 프라임 구독 서비스로 묶어서 절대 못 빠져나오게 설계 중이다. 오늘 영상이 뭐 엄청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 많이 안 오르다 보니까 마음고생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마존의 사업부에는 이상은 없고요. 그래도 잘 순항 중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끝!